자,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21번인데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럼 거기 밑에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 디귿에 보면은 이제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이익. 자, 이것은 이제 FVOCI. 그래서 이제 이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 평가이익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러요. 요건 좀 2019년도에 기출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평가이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주식은 아니고 미처분이 아니고 재평가잉여금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죠. 300하고 400 두 개를 합치자 그러면은 7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죠. 700만 원. 자, 22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자본 변동표에 표시되지 않는 항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자본 변동표 1번의 당기순 손실의 발생이다. 당연히 이 자본 변동표에 표시가 되죠.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 주식 발행하는 거 자본 변동표에 표시가 되고 기계장치를 취득했다. 자, 이것은 직접적으로 자본 변동표에 표시가 안 되죠. 요거는 자산의 증가. 자, 다만 이제 가장 옳은 것이기 때문에 3번이고요. 1, 2, 4번은 직접적으로 자본이 변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 변동표에 들어가요. 근데 기계장치 취득? 근데 기계장치를 어떻게 취득했냐에 따라서 자본이 변동할 수도 있고 부채가 변동할 수도 있고 자산이 변동할 수도 있어요. 조금 언급이 돼 있지. 왜냐하면 현물출자 같은 경우는 기계장치를 취득하는데 주식이 발행된 경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하튼 이 세 가지 중에는 가장 옳은 것은 3번이 되겠다. 자, 그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방법 중에서 현물출자라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식이 발행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고 근데 1, 2, 4번은 무조건 자본이 변동한다. 22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기계장치 취득. 자, 그 다음에 23번을 한번 보시죠. 자,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인 주식회사 3일은 X1년 1월 1일 방송 프로그램의 캐릭터를 장난감 제조사인 주식회사 용산에게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 1억 원을 받았다. 이걸 라이선스죠. 라이선스 계약. 그러면 그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사용한 장난감 제작 권리를 가진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 캐릭터에 대해서 나중에 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다 갖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2년간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캐릭터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 2년간. 근데 보니까 장난감 제조사네 이게. 현재 향후 캐릭터를 사용한 장난감 제작 권리를 갖는데 2년간 갖는 거지. 그 라이선스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받았으면 2년간 안 보내줘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X1년도에 인식하게 될 이 금액은 2분의 1이 되겠다. 2년 중에 1년. 그럼 5천만 원이 되겠네요. 3번이 되겠네요. 자, 24번 상품을 할부로 판매를 했네요. 할부 대금은 매년 말 1,000만 원씩 3년간 회수하기로 하였다. 상품 판매 시 시장이점 5%인 경우 제목 이 상태표상 매출 채권 잔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3년에 5% 연금 회원가 개수가 2.7232 그러면 우리 매년 말에 1,000만 원씩 이렇게. 그러면 요것이 2,723만 2천 원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다. 자, 여기에서 이 한번 5% 2,723만 2천 원 곱하기 5% 그러면 이것이 이
얼마냐면 요거 좀 지우고 136만 1,600원이거든요. 자, 근데 1,000만 원을 회수했지. 거기 얼마씩 돼? 1,000만 원씩 3년간. 그래서 5%에 해당되는 이자. 근데 지금 차이 나는 것만큼 더 많이 회수했으니까 이게 원금을 회수한 거지. 8638 400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 플러스 2,723만 2천원 하게 되면 1,859만 3,600원이 남아있겠네요. 그 답은 24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5번. 자, 주식회사 서울은 주식회사 부산과 총 공사계약 1,100으로 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사기간은 계약으로부터 3년이고 자료가 주어져 있고 원가 기준으로 진행료를 산정하고요. X 2년에 인식할 계약 손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면 2000X 2년까지 누적된 계약 수익과 2000X 1년까지 누적된 계약 수익, 그것의 차이 나는 금액이 바로 2000X 2년도 단기의 계약 수익이 되겠다. 자, 그러면 X2년도에 이 1100이다 라고 하는 금액에서 거기 보시게 되면 X2년도에 540에다가 360을 더하게 되면 거기다 300 더하면 1200이네요. 1200. 이거 손실이 지금 예상이 되네, 이게. 그 손실이 예상되면 이거 전체를 다 이 계상해 주게 돼 있어요. 이게 누적으로 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100만 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손실이 예상되는 연도에는 전체 손실을 다 잡게 돼 있지. 그때까지 누적으로. 근데 이제 X 1년도 거를 봐보세요. X 1년도에 1100이다. 근데 300에서 700이면은 이제 이게 1000만 원이에요. 그 X 1년도에는 이제 이익이 났지. 이익이. 자, 거기 총 합쳐서 1000만 원인데 총 발생 원가가 이 단기에 발생한 원가가 300이다 보니까 진행률이 30%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것이 30%만큼에서 30만 원의 이익이 계상됐어요. 근데 X년도에 누적으로 이 전체 손실이 다 잡혀야 되기 때문에 누적으로 X년도에 30이라는 이익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130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단기에 계약 손익은 130만 원 손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25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저번 연도에 30이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X년도에 얼마이길래 더해서 이게 100만 원이 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6번을 한번 봐볼게요. 자, 주 3일은 X1년 건설공사 계약대금, 계약금액이 3천만 원에 수주했어요. 근데 이제 예상되는 주 3일의 예상 원가 발생액, 계약대금 청구액이 다음과 같다. 자, 누적 발생 계약의 기초에서 계산한 진행률이고, 미청구공사, 초과총공사. 자, 이거 사실은 개정되기 전에 미청구공사, 초과총공사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미청구공사는 이제 계약 자산을 얘기하고, 초과총공사는 계약 부채를 얘기해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미청공사, 초과총공사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계속. 어차피 개정 과목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 미청공사는 권리고요. 초과총공사는 부채예요. 이게. 그러면, 거기 일단은,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 거기 밑에 보면은 이제 400이, 그리고 추정 총 계약 원가가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지금 이것이 이제 20%라고 하는 이제 진행률을 갖는 거지. 이게. 진행률을. 자, 그래서
이 2천만 원에 대해서 20%를 갖는다. 326, 요게 600이지, 600. 뭐, 요거는 손익을 묻는 게 아니고, 계약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니까. 자, 이게 뭐냐면, 계약 수익이에요. 이게 내가 청구 가능한 금액이다.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만큼 내가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실제로 그 단기대금 청구액이 550만 원만 청구했어. 예. 얘는 이제 청구한 금액이지. 이렇게. 그럼 내가 얼마를 덜 청구했어요? 50만 원을 덜 청구했지. 이걸 보고 우리는 미청구공사 이렇게. 근데 미청구공사는 나의 권리죠. 그래서 이걸 보고 계약자산이라고도 한다. 계약자산 이렇게 불러요. 결국은 그 미청구공사 50만 원이라고 하는 26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근데 별도로 만약에 650을 청구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청구 가능한 금액보다 더 많이 청구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50만 원을 우리가 초과청구공사라고 그래. 그러면 초과청구공사는 이번 연도 수익으로 내가 청구 가능한 금액을 초과했어요. 그럼 그 초과한 것에 대해서 내가 돈 받으려면은 내가 의무를 이행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부채예요. 그래서 그 계약부채라고 부르고 초과청구공사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27번. 자, 27번으로 한번 가보면, 자, 다음 중에서 종업원급여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DC. 자, 도입한 기업은 기여금의 운영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의무가 있다. 아니죠? DC는 우리 종업원들 명의로 불입해서 회사는 손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 결과는 종업원이 알아서 하는 거지. 자, 2번 DB, 기업이 기여금을 불입함으로써 퇴직급여와 관련된 모든 의무가 종결되는 게 아니고 DB는 회사 돈이에요. 회사 이름으로 불입하기 때문에 직원이 퇴사할 때 그때 그 불입한 거 가지고 지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 모든 의무가 종료되는 게 아니지. 자, 3번에 확정급여 채무 현재 가치 계산할 때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퇴직률, 임금상승률, 할인율 이걸 보고 보험수적 가정이라고 하죠. 자, 이런 가정에 따라 근데 가정이 변화될 수 있지. 정기와 단기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그 달라지는 걸 보고 우리가 재책적 요소라고 그래 이게.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확정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확정급여 채무와 사회점자의 재책적 요소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였다. 잘했다. 27번의 답은 4번 이렇게 이제 그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8번. 자, 주식기준 보상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주식, 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 상품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게 대가로 우리 이 지분 상품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주식이나 주식 선택권을 부여해 주는 거, 그것이 우리 주식 결제형이죠. 현금 결제형은 현금이나 기타 자산을 주는 거예요. 현금 등을 지급하는 거. 자, 3번에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보상원가 산정 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현재로 측정하고 그 이후에 공정가치 변동되는 경우에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아. 왜? 이거는 우리 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은 처음에 부여하기로 한 거, 그 금액으로 픽스되는 거지 이게 기말에 가서 이 공정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갔다고 해서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3번. 자, 28번의 답은 3번이다. 자, 4번 선택형. 이것은 그 현금으로 주거나 기업의 지분 상품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형이라고 그래 이게. 자, 그다음에 29번. 자, 이연물 자산부채 관련한 회계 처리 가장 올바르게 설명하는 회계 담당자는 오대리. 난 어제 이연 자산부채를 계산하면서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라 밤새 한숨도 못 잤어. 이거는 엉뚱한 짓을 한 거죠. 이연물 자산부채는 무조건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거다. 그래서 틀렸죠. 자, 박대리, 이연물 자산부채는 현재 가치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이 잘한 거지. 헛고생할 필요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29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대리. 세율의 차이, 발생 시점의 한계 세율로 인식하는 게 아니죠. 이연법인의 자산부채는 미래에 소멸되는 시점에 그 평균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김대리. 미수이자와 같은 일시적 차이는 일시적 차이가 대상이지 영구적 차이는 제외됐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0번을 한번 보시죠. 자, 오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중요한 오류가 발생한 과거 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 표시되는 경우에도 그 재무정보를 제작성할 필요는 없다. 자, 오류 추정은 소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성 해야지. 자, 중요한 오류란 재무정보 이용자, 중요하다는 얘기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3번 정기 오류 추정은 반드시 오류가 발견된 기간에 단기 손익으로 보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틀렸죠? 발견된 기간이 아니에요. 소급하기 때문에 예전 거를 다 뜯어 고치는 거지, 이게. 그래서 30번에 이 답은 거기 옳은 것이니까 2번이 옳은 거고 1번은 아까 제작성 해야 된다 그랬고 3번은 소급해서 다 뜯어 고쳐서 예전의 기간으로 다 집어넣어야지. 이거 저 발견된 기간이 아니고. 답은 일단은 2번이고 올바른 것이니까. 자, 4번에 나오는 것은 이제 단가 결정 방법, 선의소주법, 가중평. 선의소주법도 우리 기준소에서 인정하는 방법이고 가중평균법도 인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방법 안에서 선택하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그래서 이제 이 2번이 맞고 나머지 다 틀렸네요. 자, 31번. 자, 기본주당이익은 얼마냐? 자, 당기순이익이 거기 1억 원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분자 1억 원. 분모 기초가 2만 주. 이렇게. 그 다음에 7월 1일 날 만주. 가중 평균하자. 그래서 요것은 2만주, 요것은 5천주, 자, 이것이 자, 기본주당 요것은 1억 원이네요. 4천원. 그죠? 저게 1억 원에서 25,000, 4,000원이죠? 그럼 뭐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2번. 자, 지분법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피투자자로부터 배당금 수취 시, 아니 피투자자 관계회사인데 같은 회사로 보는데 지분율만큼, 그러면 저 회사 주머니에서 내 회사로 오는데 같은 주머니라고 같은 이 주머니예요. 배당금 수취 시, 그러면 요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그럼 그거는 이 배당금 수익이 아니고 내가 여기 오른쪽 주머니에 놓았던 거에서 이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주식 계정이 감소가 됐지. 이게 투자 수익을 즉시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원본의 횟수로 보는 거지, 이게. 그래서 32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다. 자, 이번에 보면 관계회사의 기타 포괄 손익이 변동하면 나도 같이 똑같이 기타 포괄 손익을 변동시키자. 그리고 투자자가 피투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지분법을 적용하는 거고, 관계회사의 당기순손익이 만약에 이 변동하게 되면 나도 그만큼 당기순손익을 변동시키자. 이제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지분법의 원리죠. 틀린 것은 그 1번이 틀렸어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3번을 한번 봐볼게요. 33번. 자, 33번에 보면 이제 주식회사 3일은 X1년 1월 1일에 주식회사 용산의 보통주 30%를 300만 원에 취득하였다. 그게 이제 처음에 300만 원에 취득을 했죠. 그 결과 주식회사 용산의 의자같이 유의적 영향을 행사하게 됐으면 이제 지분법을 적용해야 돼요, 이게. 지금 관계자 투자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자,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용산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900이에요. 그러면 30%인데 3927 원래 270만 원 있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여기 요 270이다 보니까 이게 영업권이라는 것이 30이라고 하는 영업권이 이렇게 생겼지. 영업권이. 요게 이제 언제냐면 이제 취득 시점이에요. 취득 시점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당기 순이익이 그 100만 원이 발생했어. 그 100만 원에 몇 퍼센트? 30%, 그 30만 원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그것이 이제 이 3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당기 순이익으로 이렇게 이제 이 잡힐 거예요. 당기 순 이렇게 이거 잡힐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말에 가서 이것이 330이 돼 있어, 이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분법 이익으로 잡혀 있는 거고, 기말 시점에서, 이렇게. 기말 시점에서. 자, 그래서, 거기 그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330만원. 33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영업권에 대한 얘기는 별도의 아무 얘기 없죠. 영업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아무 얘기 없다. 자, 그 다음에 33번의 답은 일단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34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다음 중 환율 변동 효과와 관련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다른 경우. 자, 우리 표시통화로 재무제표 만들어야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는 기능통화로 되어 있는 것, 즉 만약에 우리나라 현지법인이 저 미국에 가 있다? 그 미국에서 장사하고 있는 현지법인은 그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 달러로 재무제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합쳐가지고 이제 원화로 표시해야 되는데, 기말에, 우리 자산부채는 기말에, 그 보고기한 말에 마감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포괄손익에서 수익과 비용은 이제 해당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고, 그게 유의적이지 않으면 평균환율을 적용할 수 있지. 34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5번. 외화 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에 이 현물환율을 외화 거래에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이제 기록을 했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가 원화인데, 만약에 외국에 수출을 하면서 그 달러로 했어요. 이걸 외화 거래라고 하지,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기능통화로 바꿔줘야 돼요. 외화를. 자, 그랬을 때 보고기한 말의 환율을 적용하는 거. 이것은 다 화폐성이지. 그 화폐성은 매입채권, 매출채권, 장기차입금의 화폐성이에요. 선수금은 비화폐성이라고 하지, 이게. 그래서 35번의 답은 비화폐성 항목인 1번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36번. 자, 주 3일의 대표이사는 이제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대금의 가치 감소를 우려해서 엑셀년 11월 30일에 결제일이 도래하는 통화선도계약 100만 달러를 이용하여 환위험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자, 이것은 이제 그 다음 자료를 통해서 통화선도의 거래 형태와 통화선도 거래 손익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환율이 떨어질까봐 이 다른 수출 대금, 그러니까 나중에 달러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물건 팔아서 이 발생한 이 매출 채권이 이제 회수가 될 때 달러가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미래에 이 달러가 들어올 건데 나는 그러면 나가는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네. 나가는 계약. 그래서 거래 형태는 매도 계약. 자, 위험 헤지는 반대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데 달러가 들어올 거니까 나는 파는 매도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매도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쭉 보시게 되면 통화선도 거래 손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통화선도 거래 손익은 수출일이 9월 1일 날 이 1200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우리 통화선도 매도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는 무조건 1150원에 이 사가져오는 걸로, 자, 사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제 팔아버리는 걸로 1150원에
근데 보니까 대금 회수하는 날에 실제 환율은 1,100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1,150원에 팔 수 있기 때문에 50원만큼 자 곱하기 거기 그 100만 달러죠. 자 하게 되면 5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36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 이렇게. 자, 우리는 무조건 100만 달러를 거기 대금 회수일인 11월 31일 날 1150원에 팔기로 이 통화 선도 매도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1150원에 팔기로. 근데 11월 30일 날 실제로 100만 달러가 들어왔는데 실제 환율은 1,100원이에요. 그러면 그 100만 달러를 우리가 1,150원에 팔게 되면 50원만큼 이익이 생기지. 그래서 그때 이 거래 손익이 발생하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통화선도 거래 손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거기 대금 회수되는 날의 환율인 1,100원하고 내가 이거를 1,150원에 팔기 때문에 50원만큼 이익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37번. 자, 다음 중 리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리스 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성격. 이게 이제 범용성이 없는 자산 기준이 있죠. 자, 이것은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1번 틀렸고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 이용자가 운용리스 자산과 관련된 그 감가상각비를 그 계상한다. 자, 거기 그 37번 같은 이 경우는 가장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37번은 문제를 좀 바꿔야 돼 이게. 왜냐면 2019년도에 리스가 개정이 됐거든 이게. 물론 개정이 됐다면 개정된 걸로 냈어야 되는데 개정된 걸로 내지는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여기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요거는 그 기초자산의 리스 자산의 위험과 보상 이전되지 않은 거죠. 요것은 이전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지만 리스 이용자는 단일 모형이에요. 단일 모형. 단일 모형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운용리스든 금융리스든 마치 금융리스처럼 회계 처리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개정이 됐어요. 금융리스. 그래서 이것은 차변에 사용권 자산을 잡아주고 대변에 돈 빌려온 것처럼 리스 부채를 잡아주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자 비용을 계상하게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 사용권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는 거. 이게 2번과 3번은 그 자산 관련된 감가상각비를 모두 계상한다. 이게 지금 거기서 운용리스 자산이 아니고 사용권 자산과 관련해서 그리고 3번의 금융리스인 경우에도 리스용자는 그 사용권 자산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그렇게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거는 개정된 내용을 좀 반영해서 바꾸게 되면 2번, 3번 운용리스든 금융리스든 모두 다 그 사용권 자산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그리고 4번에 리스 약정일 현재 최소 리스의 현재 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리스자산 공정가치에 이 현재 미달하는 경우에 반드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아니죠? 왜냐면 이제 요거 이제 이 뭐냐면 공정가치 회수 기준인데 이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면 보통 90% 이상이에요. 그러면 금융리스예요. 근데 여기 이제 현재 미달하면 이거는 이 금융리스가 아니지 이거. 일단은 2번, 3번 운용리스든 금융리스든 리스 이용자는 사용권 자산 관련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그렇게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이게 바꿔줘야 된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2번, 3번에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 이용자는 사용권 자산 관련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 관련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이렇게 바꿔주면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면. 자, 그래서 37번은 풀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개정된 내용만 좀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이렇게. 다만 이제 단일 모형인데 단 예외가 있죠. 단 인식면제라고 해서 인식면제. 인식면제는 이제 소액리스, 단기리스, 이것은 예외예요. 자, 예전처럼 여기 비용 처리하고 그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 그 자산 처리하고 부채 처리 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소액이나 단기 리스 같은 경우 우리 마치 그냥 사용료 내고 그 사용료 다 비용 처리하고. 근데 여기 금융 리스는 그 사용료를 원금과 이자로 나눠서 처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렇게 좀 봐주시라. 자, 그 다음에 38번.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은? 리스 약정일 현재 리스 제공자가 수령하는 최소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가치, 현재가치 합계액을 리스 하산의 공정가치 리스 제공자의 리스 계좌 직접 원가 합계 일치시켜주는 내재 이자율이지 뭐. 1번 내재 이자율이다. 자, 39번. 현금흐름표 작성법에서 직접법, 간접법이 있다. 다음 중 현금흐름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직접법은 현금흐름을 개별 항목별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유형별 현금흐름의 내용을 쉽게, 우리 직접법은 개별적으로 현금 유출 유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파악하는 거죠. 간접법은 단기순이익과 영업활동이라는 흐름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 간접법으로 영업활동 흐름을 작성하더라도 이자, 배당금 수치,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는 직접법을 적용한 것처럼 별도로 표시하죠. 그러니까 간접법은 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에서 이렇게 돼서 여기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요것을 우리가 직접법으로 할 거냐 간접법으로 할 거냐, 이제 이거지. 그 밑에 이자의 수치, 이자의 지급, 배당금의 수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배당금의 지급, 만약에 영업활동으로 분류했다면 법인세의 납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다 해서 이것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이에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우리가 순 캐시플로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것만 순수한 우리 영업에서 이 장사에서 벌어들이는 캐시플로우만 직접법, 간접법 중 선택이지, 얘네들은 이건 이제 요 항목별로, 즉 직접법식으로 푸는 거지. 이거는 직접법식으로 이렇게 별도로 표시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4번의 직접법, 간접법은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투자, 재무활동도 현금흐름표상의 표시 방법이 다르다. 아니죠. 얘만 직접법, 간접법이지 여기 투자활동, 재무활동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자, 이거는 다 직접법식으로 푸는 거예요. 직접법식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 39번의 답은 4번이 틀렸네. 39번의 답은 4번이 틀렸다. 자, 40번에 보면 주식회사 3인 엑슬련 설립되었으며 엑슬련의 아래와 같은 이자 비용 회계 처리를 수행하였다. 자, 이자 지급액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거 너무 쉬운 문제 아니야? 거기 현금 얼마 나갔어요? 이자 지급액이? 40번에 거기 30만 원 나갔잖아, 이게. 회계 처리에 그 현금 나간 거 나와 있는데 뭐 이게 1번이 답이다. 원래 분석법은 뭐예요?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이라고 해서 거기 100 얼마가 있어요? 110만 원이 있지. 그리고 FP, 우리 자산부채의 변동, 이분인데 거기 미지급 비용 80만 원이 증가됐죠. 부채의 증가는 플러스다. 라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요게 직접법으로 구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뭐 분기에 나와 있잖아요. 현금이 30만 원 나갔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게 답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다 풀어봤네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